조선의 밤, 옛 이야기를 읽어드리는 야담록입니다. 한 발짝이라도 다가오면 이 나무 베개를 던져서 내 놈 머리통을 깨버릴 것이다. 어둠이 짙게 깔린 산속 오두막, 공포에 질린 여인의 날 선 외침이 정막을 깨웠습니다. 3년 동안 소처럼 일하고도 빈손으로 쫓겨난 제가 마을의 정숙한 과부를 이불째 보쌈해 온 이 황당한 상황. 남들은 제가 욕정에 눈이 멀어 미친 짓을 저질렀다 비웃겠지만 사실 제가 이 여인을 보쌈해 온 데에는 듣고도 믿기 힘든 충격적인 이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조선 땅에서 머슴의 팔자란 것이 본디 제 이름을 잊고 사는 것이라지만 저 용석이만큼은 마을 사람들이 모두 바보 머슴이라 불렀습니다. 제 등판은 남들보다 배는 넓었고 팔뚝은 웬만한 장정다리 굵기만 했습니다. 황소 3마리가 끄는 쟁기를 혼자서 밀어붙일 만큼 힘이 장사였으니 고을 사람들은 저를 보며 혀를 내두르곤 했지요. 하지만 저는 그 넘치는 힘을 남을 해치는데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허허 웃으며 남이 시키는 일을 묵묵히 해내는 것이 제 유일한 재주였습니다. 새벽 이슬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해가 중천에 뜨면 지게를 지고 험한 산을 오르내리며 땔감을 해왔습니다. 발바닥에는 굳은 살이 박여 웬만한 돌멩이는 밟아도 아픈 줄 몰랐고 손마디는 거친 일로 굵어져 투박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저는 고을 제1의 부자 최영감댁에서 3년을 뼈 빠지게 일했습니다. 최영감으로 말할 것 같으면 고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지독한 구두소에 심술보가 덕지덕지 붙은 노인이었습니다. 겨울이면 살을 애는 찬바람을 맞으며 언 땅을 파헤치게 했고 여름이면 뙤약볕 아래서 등이 타들어 가도록 김을 매게 했습니다. 제가 한 달에 쓰는 집신만 해도 몇 켤레였으나 최영감은 그것조차 아까워하며 다 떨어진 집신을 칡넝쿨로 묶어 쓰게 했습니다. 그렇게 3년을 소처럼 일했으니 이제는 그간 모은 세경으로 작은 논이라도 얻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날이 되자 최영감은 너털웃음을 지으며 요상한 장부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놈아, 내 놈이 하루에 먹어치운 바비고봉으로 3그릇이다. 거기다 내 놈이 자는 행랑채 구들장 드느라 들어간 장작이 몇 트럭이며 내 놈이 입고 있는 그 낡은 옷도 다 내 돈으로 해준 것 아니냐. 내 놈이 일한 품삯보다 먹고 자고 쓴 돈이 훨씬 많으니 오히려 내 놈이 나한테 돈을 뱉어내야 할 판이다. 몽둥이를 든 수하들이 험악한 표정으로 저를 애워쌌고 저는 3년의 세월을 송두리째 도둑 맞은 채 낡은 보찜 하나만 들고 대문 밖으로 쫓겨나야 했습니다. 인적 드문산 밑에 오두막 하나를 짓고 나무를 해다 팔며 하루하루를 연명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터 국밥집 구석에서 저는 제 귀를 의심케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자네 들었나? 아랫마을 김서방네 과부가 내일 모레 최영감네 첩으로 들어간다더군. 국밥을 넘기던 목구멍이 꽉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얌전하고 젊은 과부라면 마을에서도 효부로 소문이 자자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그 생지옥 같은 최영감의 집으로 들어간다는 말인가? 그 뒤에는 더 기가 막힌 사정이 있었습니다. 과부의 시어머니라는 노친네가 투전판에 빠져 하룻밤 사이에 100냥이라는 거금을 날렸고 그 빚을 대신 갚아주는 조건으로 하나뿐인 며느리를 최영감에게 팔아 넘겼다는 것이었습니다. 100냥에 팔려가는 사람의 목숨이라니 최영감이 어떤 노인입니까? 일꾼들에게 쉰 밥을 먹이고 사람을 가축보다 못하게 부려먹으며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몽둥이질을 서슴지 않는 야차 같은 사람입니다. 그 연약한 여인이 그 집에 발을 들이는 순간 피가 마르고 뼈가 깎여 석 달도 못 가 목숨을 잃을 것이 불보듯 뻔했습니다. 저 또한 그 집에서 짐승처럼 부려지다 버려진 처지였기에 그 고통이 얼마나 깊을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비록 가진 것 없는 비천한 나무꾼이지만 눈 뜨고 사람이 죽어나가는 꼴은 도저히 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제 생에 가장 무모하고도 위험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바보 소리를 들어도 좋다. 이 여인만큼은 그 생지옥에서 건져내야겠다. 운명의 그날 밤, 하늘도 제 결심을 아는지 먹구름이 달빛을 가려 사방이 칠흑 같았습니다. 저는 제가 덮고 자던 가장 두껍고 낡은 이불을 챙겨
아랫마을 과부의 집 담장을 넘었습니다. 담장은 낮았지만 제 심장은 담장보다 높게 뛰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들키면 산적으로 몰려 관계 끌려갈 수도 있는 노릇이었으나 제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방문 앞에 다가서자 안방에서는 내일이면 늙은 영감의 놀이개로 팔려가야 할 운명을 비관하는 여인의 서러운 흐느낌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가녀린 울음소리는 밤바람보다도 차갑고 아프게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고 방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여인이 놀라 비명을 지르기도 전 저는 번개 같은 솜씨로 커다란 이불을 그녀의 머리 위로 덮어 씌웠습니다. 그리고는 보따리 짐을 들 듯 그녀를 번쩍 들어 어깨에 짊어지고 산길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깨 위에서 과부가 발버둥을 치며 제 등을 퍽퍽 때렸지만 힘이 장사인 저에게는 모기가 부딪히는 것만큼이나 아무런 타격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만은 청은망은 무거웠습니다. 아주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몹쓸 짓을 하려는 나쁜 사람은 절대 아니니 제발 소리치지 마시고 조금만 참으십시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며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를 때까지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마침내 산속 오두막에 도착해 조심스레 이불을 풀었을 때 여인의 눈에는 엄청난 공포와 환멸이 서려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흐트러졌고 뺨은 눈물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급한 김에 방 한구석에 있던 딱딱한 나무 베개, 즉 목침을 두 손으로 번쩍 집어들고 저를 향해 무섭게 겨누었습니다. 아이 몹쓸 놈, 내 놈이 사람이냐? 당장 한 발짝이라도 다가오면 이 무거운 나무 베개로 내 놈 머리통을 깨버릴 것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목숨을 걸고 자신을 지키겠다는 결연함이 보였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두 손을 휘저으며 방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제발 그 무겁고 딱딱한 베개는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다 아주머니 가냘픈 손목 다치십니다. 저는 제가 누구인지, 왜 이런 무모한 짓을 저질렀는지 천천히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최영감 댁에서 3년을 머슴 살다 억울하게 쫓겨난 이야기부터 그녀가 백냥이라는 빚 때문에 팔려간다는 소문을 듣고 느꼈던 그 참담한 심정까지 말입니다. 그 집에 가시면 정말로 평생 매만 맞으며 불행하게 사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머니를 살려보려고 이 무례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이제 날이 밝는 대로 떠나십시오. 누구도 당신을 찾지 못할 곳으로 갈 수 있게 제가 돕겠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방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여인은 나무 베개를 든 손을 천천히 내리며 저를 멍하니 응시했습니다. 제 투박한 손과 송아지처럼 순박한 눈망울에서 거짓 없는 진심을 읽은 것일까요? 그녀는 이내 베개를 툭 떨어뜨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가고 싶은 곳으로 가라 하셨습니까? 하지만 이 넓은 천지에 과부된 신세로 발붙일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친정으로 돌아가면 가문에 먹칠했다 할 것이고 길거리로 나가면 거친 사람들에게 험한 꼴을 당할 게 뻔합니다. 저를 팔아넘긴 시어머니는 이미 남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는데 이제 제 발로 갈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녀의 한 맺힌 통곡이 오두막의 밤을 적셨고 저는 제 무책임한 정의감이 오히려 그녀를 더 큰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것은 아닌지 자책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게 갈 곳 없는 두 사람의 기묘하고도 따뜻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비좁고 낡은 오두막이었지만 그녀가 머물기 시작한 뒤로 오두막에서는 사람 사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밤 저는 차가운 대돌 위에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행여나 그녀가 불안해할까봐 혹은 밤짐승이 침범할까봐 문 앞을 지키는 문지기를 자초한 것이죠. 다음 날 아침 제 코끝을 간지럽히는 고소한 된장국 냄새에 눈을 떴습니다. 부스스한 머리를 긁으며 일어난 저를 맞이한 것은 정갈하게 차려진 소박한 아침상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맹물로 배를 채우고 산으로 향했을 텐데 누군가 저를 위해 불을 지피고 밥을 지었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습니다. 아무리 바보라 불려도 한밤중에 여인을 보쌈까지 해왔으면 책임을 지셔야 할 것 아닙니까? 이제 바깥일은 힘이 장사인 당신이 하시고 집안일은 제가 맡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생각보다 훨씬 강단있고 영리한 여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당 돌무더기 사이에서 팔뚝만한 독사가 나타나 제가 겁에 질려 지게를 내팽개치고 펄쩍 뛸 때 그녀는 붓두막 옆 나뭇가지를 집어들어 단숨에 뱀의 머리를 눌러 제압했습니다. 덩치는 산만한 분이 뱀 한 마리를 그리 무서워하십니까? 이 귀한 것을 땅꾼에게 팔면 쌀이 몇 마리인데 말입니다. 어서 자루 하나 가져오세요. 그녀의 대담함에 저는 입을 떡 벌리고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뱀을 판 돈과 나무를 한돈을 모아 장터에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녀를 위해 고운 붉은 꽃신 한 켤레와 향긋한 동백기름 한 병을 사왔습니다. 평생 거친 흙바닥만 밟고 살았을 그녀의 고운 발이 제 오두막에 머무는 동안만큼은 꽃길만 걷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보따리를 풀어본 그녀의 눈가에는 맑은 이슬이 맺혔습니다. 평생 아껴 신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가만히 앉아 밥만 축낼 수는 없습니다. 다음에 장터에 가실 때 명주실과 천을 좀 사다 주시겠습니까? 그날 이후 그녀는 마루에 앉아 자수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천 위를 춤추듯 지나갈 때마다 붉은 모란꽃이 활짝 피어나고 푸른 잎사귀가 생생하게 살아났습니다. 그녀가 만든 자수 주머니들은 장터 비단가게 주인들의 눈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이건 보통 사람의 솜씨가 아니다. 왕실에 바쳐도 손색이 없겠어. 나무만 팔던 때보다 돈이 두둑이 모이기 시작했고 우리 오두막의 쌀독은 비워질 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장터 사람들의 눈은 매서웠습니다. 어수룩한 바보머슴 용석이가 매일 장터에 내려와 동백기름을 사고 고기를 사가니 이상한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졌습니다. 저 산 밑에 사는 용석이 말이야. 꼬리가 9개 달린 구미호한테 홀린 게 틀림없어. 그렇지 않고서야 그 곰탱이 같은 놈이 저런 귀한 주머니를 어디서 가져오겠나. 저는 그 소문을 들으며 그저 허허 웃었습니다. 우리 집에 계신 마님이 구미호보다 1000배는 더 아름다우시니까요. 평화로운 나날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과부의 자수 문양을 알아본 탐욕스러운 시어머니가 최 영감에게 달려가 모든 사실을 고해 바친 것이죠. 그녀의 자수 솜씨는 워낙 독보적이었기에 눈밝은 시어머니의 감시를 피하기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어느 노을 지는 오후 평화롭던 오두막 마당으로 몽둥이를 든 험악한 수하들과 최 영감이 들이닥쳤습니다. 최 영감은 얼굴을 불그락푸르락하며 지팡이로 땅을 쿵쿵 내리찍었습니다. 이 고얀 놈, 감히 내 집에서 쫓겨난 머슴 주제에 내가 돈 100냥을 주고 산 내 사람을 훔쳐가다니. 내 오늘 내 놈의 명주를 끊어놓겠다. 수하들이 일제히 몽둥이를 치켜들며 오두막을 부술듯이 위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최 영감의 기세에 눌려 바닥에 납작 엎드려 목숨을 구걸했을 저였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제 등 뒤에는 떨고 있는 그녀가 있었고 제 가슴 속에는 지켜야 할 소중한 일상이 있었습니다. 저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최 영감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영감님, 무언가 단단히 착각하고 계신 모양인데 셈법이 아주 다릅니다. 이분을 영감님이 돈 주고 산 사람이라 치면 그동안 이분이 제 집에서 먹고 자고 쓴 비용을 영감님이 치르셔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고봉밥이 며칠 치이며 방을 든 장작이 몇 개입니까? 영감님이 제게 가르쳐 주신 셈법대로라면 오히려 영감님이 저에게 돈을 얹어 주셔야 합니다. 그게 싫으시면 제 3년치 세경부터 지금 당장 제대로 계산해 주시죠. 제가 만든 억지 셈법에 자기가 당착에 빠진 최 영감의 얼굴이 토마토처럼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가 아무런 말도 못하고 수염만 파르르 떨고 있을 때 그녀가 제 등 뒤에서 당당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칼날처럼 차가웠고 목소리는 서늘했습니다. 서로의 셈법이 이리 다르니 정 억울하시면 지금 당장 관계 가서 원님을 모시고 제대로 따져볼까요? 나라의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인신매매의 죄상과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을 공짜로 부려먹고 삭슬 가로챈 점을 낱낱이 고발하여 누가 옳은지 법으로 명백히 밝혀보지요. 관가와 고발이라는 말이 나오자 최 영감의 기세는 순식간에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뒤가 구린 나쁜 짓을 워낙 많이 해둔 터라 정말로 원님 앞에 끌려가 조사를 받게 되면 100냥이 아니라 전 재산을 몰수당하고
평생 감옥에서 썩을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최 영감은 헛기침을 크게 한 번 하더니 에이 재수 없는 것들, 평생 이 산속에서 짐승처럼 썩어 문드러져라 라고 소리치며 수하들을 이끌고 비도 돌아보지 않은 채 도망치듯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들이 사라진 뒤 저는 참았던 숨을 크게 내쉬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마주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제 뒤의 산처럼 든든한 서방님이 버티고 있는데 제가 무엇을 무서워하겠습니까? 그날 밤 우리 두 사람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깊게 맞닿았습니다. 최 영감을 쫓아낸 뒤 우리에게는 마지막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하나뿐인 며느리를 돈 100냥에 팔아먹었던 그 뻔뻔한 시어머니였습니다. 넉마를 걸친 거지 꼴로 나타나 나를 친어머니처럼 모셔라 하며 마루에 떡하니 걸터앉는 그녀를 보고 저는 분노가 치밀어 주먹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저를 살짝 말리며 붓두막 옆 튼튼한 쌀이 빗자루를 거꾸로 고쳐 잡았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산속엔 독사가 많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녀는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시어머니의 발밑을 가리켰습니다. 어머니 치마 속에 방금 시뻘건 독사 한 마리가 쑥 들어갔습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제가 빗자루로 때려잡겠습니다. 그리고는 빗자루를 휘둘러 시어머니의 엉덩이와 등짝을 인정사정 없이 후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시집살이에서 겪은 서러움과 자신을 첩으로 팔아넘긴 짐승 같은 행태에 대한 분노가 빗자루 끝에 실려 매섭게 쏟아졌습니다. 아이고 나 죽네. 며느라가 뱀 없다. 제발 그만해라. 시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산 아래로 도망쳤고 다시는 우리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통쾌한 광경을 지켜보던 저는 배를 잡고 마당에 주저앉아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녀 역시 빗자루를 내던지고 시원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우리를 짓누르던 마지막 그림자가 걷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얼마 후 장터에서는 더 통쾌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새로 부임한 청렴하고 강직한 원님이 최 영감의 온갖 악행을 적발하여 그를 감옥에 가두고 재산을 몰수하여 억울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소식이었지요. 최 영감은 이제 장터 구석에서 구걸이나 하는 신세가 되었고 시어머니 또한 투전판을 전전하다 타지방으로 쫓겨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하늘의 이치가 이토록 명백할 줄은 몰랐습니다. 진실한 땀방울과 선한 마음이 마침내 승리한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산 아래 양지바른 터에 우리는 작지만 예쁜 기와집을 지었습니다. 마당에는 분홍빛 복숭아꽃이 흐드러지게 피었고 그 아래에서는 저를 닮아 덩치 큰 사내아이와 그녀를 닮아 눈매가 고운 계집아이가 제잘거리며 뛰어놉니다. 노을이 붉게 물든 어느 저녁 마루에 나란히 앉아 아이들을 바라보던 제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임자, 그날 당신을 이불제 보쌈에 오지 않았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그녀는 제 품에 깊숙이 기대며 밤하늘의 달빛보다 더 환하게 웃습니다. 제게는 그날 밤이 지옥에서 건져 올려진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습니다. 서방님의 그 바보 같을 정도로 따뜻한 용기가 저를 살렸습니다. 어두운 밤이 깊을수록 예시하기는 더욱 선명해지는 법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보쌈의 온 과부와 바보 모습 용석의 기적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가슴속에 누군가를 향한 말하지 못한 진심이나 혹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던 편견의 벽을 쌓고 계시진 않나요? 용석은 보잘것없는 나무꾼이었지만 그가 한 행동은 한 여인의 생명을 구하는 가장 숭고한 보살핌이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누군가에게 그저 따뜻한 눈빛 하나 건네는 것만으로도 예기치 못한 큰 복을 짓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잣대는 때로 우리를 바보라 부르기도 하고 가난한 머슴이라 조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실한 마음 하나로 누군가의 곁을 지켜준다면 그 비좁은 오두막은 그 어떤 기와집보다 빛나는 궁전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용석의 오두막처럼 따뜻하고 포근한 온기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잠들기 전 그 무거운 마음의 매듭을 잠시나마 내려놓으시고 용석이 선물한 붉은 꽃신을 신은 듯 가볍고 편안한 꿈길로 들어서시길 바랍니다. 야담록은 언제나 여러분의 고단한 밤을 달래주는 따뜻한 위로와 지혜의 등불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로 마음 나누어 주십시오. 저는 다음에 더 깊고 정겨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